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요 PPT로 이렇게 화면 전환하게 하느라고 잠깐 지금 시스템을 조금 보완하고 있거든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원래 첫 번째 순서인데 네, 먼저 그 김범 선생님 3번으로 가시는 것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했죠. 네, 원래 첫 번째 순서 고양시와 고양자치 현 주소를 묻는다. 발표는 이춘열 고양 풀뿌리 공동체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긴 소개를 안 드려도 고양시에서 자치와 공동체 하면 당연히 떠오르는 분이시죠. 네, 이춘열 선생님께 그 긴 고양시에 굴곡이 많았던 역사를 이 PPT 자료와 함께 명쾌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춘열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가 평소에 다른 곳에서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에 걸쳐서 하는 주제인데 제가 한번 오늘은 20분에 압축해서 소개하는 신기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신기에. 그래서 그냥 제가 요 PT 화면을 그냥 하나하나 넘겨서 짧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출해 주신 분은 PPT 화면을 많이 좀 내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넘길 때 이제 조금 서서 정리시킨 화면들. 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와 고양자치 현주소를 묻는다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은 정확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도시 추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고양시를 어떻게 주민이 도시의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갈 거냐고 하는 관점에서 고양시와 고양자치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조금 살짝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을 압축적으로 짧게 그냥 단문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의 고양시를 짧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치도시 추진의 관점에서 오늘의 고양시를 만든 중요한 전기들을 몇 가지 훑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0만 초대형 베드타운, 우리 고양시가 지금 처한 108만이죠. 지금 현재 108만 초대형 베드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여러 장 하려다가 몇 개만 좀 선택을 했는데요. 이 지도가 아마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 지도 한번 잠깐만 띄워주세요. 일단 이게 고양시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도입니다. 이게 1950년대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는 조금 해제돼서 조금은 적습니다. 근데 하여튼 큰 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얘기를 왜 맨 먼저 얘기하냐. 108만 베드타운이 만들어지기 전에 고양시가 어떠했는가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90년을 전후로 해서 고양시의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1990년까지는 전형적인 농촌군이었습니다. 고양시는 전형적인 농촌군이었고,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진 농촌군이었습니다. 근데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양시가 엄청난 수의 집과 그다음에 집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108만 도시가 돼갑니다. 이럴 때 그러면 기본 현재 조건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볼 때 사실은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왜냐? 절반 이상이, 그 당시에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상당히 많은 제한과 삶에까지 제한을 받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이게 이제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것은 그린벨트입니다. 특히 덕양구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그린벨트도 절반 이상이 197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70년대 초에 그린벨트가 덕양구의 80%,
그다음에 일산 동구의 일부 해서 사실은 그린벨트로 묶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양시가 균형 발전, 그러니까 고양시의 전체 면적을 놓고 봤을 때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린벨트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경우에는 이게 도시 불균형 발전의 아주 기본적인 그 하나의 전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전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맨 먼저 고향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완전히 그 생촌, 진짜 그냥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처음에 그 맨 처음 고양시가 그 도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기 전부터 군사도시가 됩니다. 전국 최고의 군사도시가 지금 현재도 전국 최고 규모의 군사도시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절반이 묶여버리는 일종의 도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절름발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도 서울에 온갖 그 이상한 것들이 고양시로 밀려 들어오는 일종의 수도 서울의 하수처리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울에 가까우니까 이제 인구 밀집지, 그 당시에 유급 일면이었는데요. 유급 일면에 그 면 소재지, 읍 소재지에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인구는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서울 변두리에 낙후된 농촌 군사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가 되기 전에요. 고양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그 풀뿌리 조직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그냥 그 동문이라든가 뭐 이러저러한 뭐 3대 관변단체 중심의 이런 풀뿌리가 형성되고 사실은 민초들이 직접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자, 이게 이제 1990년을 전후해서 엄청난 대역사, 개발의 대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맨 처음 그냥 깊이 아는 것은 일산 신도시죠. 일산 신도시가 1989년에 이제 그 지역이 지정되면서 그 정말 그 상전이 벽해가 되는 대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이 잠깐 놓치는 게 있어요. 일단 신도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일산 신도시가 27만 6천 명으로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89년 같은 해에 6개 택지 개발구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게 이른바 성사, 화정, 행신, 능곡, 그다음에 중산, 탄현지구입니다. 이 6개 지구가 동시에 개발되는데 그 인구가 24억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7만 6천의 신도시와 함께 6개 택지 개발 거의 비슷한 규모의 택지 개발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일산 신도시는 그나마 도시 기반을 갖고 와요. 왜냐? 국가 정책이었기 때문에 자유로도 갖고 오고 사무선도 갖고 오고 해요. 근데 다른 24억만의 다른 6개 개발 지구는 도시 기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원래 기존의 도시 기반에 일산 신도시가 갖고 오는 것에 얹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시설 기반이 왜 부족한가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1990년도 되기 이전에 사실은 군사시설밖에 없는, 그리고 시설이라고는 딱 하나 더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오는 카페촌이 있었습니다. 백마에. 이 정도였던 도시를 이전 촉진 권역으로 묶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이전 촉진 권역이라 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사니, 너무 많으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 딴 데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을 옮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를 옮기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걸 옮기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인구 그 자체인 도시 개발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엄청난 사실은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이전 촉진 권역에 이어서 이전 촉진 권역은 1984년인가에 조성이 돼요. 지정이 되는데 1990년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일산 신도시하고 6개 택지 개발 지구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그것이 이제 막 건설되고 있는 당시에 이제 이 수정법, 수도권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이전 촉진 권역이 과밀 억제 권역으로 바뀝니다.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이 규제가 되면서 역시 그러니까 도시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묶어놔 버리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도록 옮기라고 묶어놓고 그다음에 도시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들어오도록 묶여버립니다. 야, 이게 뭐가 못 들어오냐? 공장이 못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못 들어오고 대학이 못 들어오고 공공청사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그래놓고 집은 계속 짓습니다. 사람은 계속 들어옵니다. 자, 이게 이 다음 장면이 이게 이제 일산 신도시하고 6개 택지개발지구만 조성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지도입니다. 요게 뭐냐면 그나마 이 정도는 고양시 전체 면적의 이 도시화가 된 지역은 한 12%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계속 드라이버가 걸으면서 지금 와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23, 4%가 도시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엄청난 정도의 그 주택단지, 택지와 그 택지에 사는 사람들로 묶인 이런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시계는 돌아갑니다. 민선 지방자치는 재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각자 당신들이 이제 주인이 같이 주인이 돼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길 모색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 사람들도 다 자기 목소리가 있고 주장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나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시민사회라는 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시민사회라는 게 거의 없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2010년을 맞습니다. 2010년이라는 제가 요 해를 특정하는 이유는 이때 바로 이제 민선 5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시의 제1 정책 목표로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라는 걸 표방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치도시를 표방합니다. 이 자치도시를 표방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도시의 시장 목표로 자치도시를 표방하는 도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자치도시를 표방한다는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도시 추진은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시 형성 과정에서 초대형 100만 배우타운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시 기반 놔달라.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진짜 택시나 뭐 승용차 없이는 이 영내 이동이 굉장히 힘든 이런 도시가 만들어져 버려요. 이 고양시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대중교통이 뭐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우성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기다가 도시 불균형은 심하죠. 덕양과 일산 사이에 이제 불균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린벨트라든가 뭐 이런 군사보호 이런 걸로 묶여가지고 사실은 더 심화됩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하고 택지지구하고 구도심 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더 근본적으로는 서울과 유성도시 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이 중첩적인 문제로 고양시의 그 도시 문제화됩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한편으로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이제 뉴타운 정책을 집중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이제 그 국가에서. 그러면서 고양시에도 이제 본일산하고 능곡하고 제일 많은 게 원당이었나요? 원당에 이제 20몇 개의 지구에 이른바 뉴타운 지구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한때 이제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이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채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뉴타운 지역이 다 이제 거의 이제 뭐라고 하냐 슬럼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뉴타운 슬럼화가 가속돼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도시 재생을 이제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 도시 재생 정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좀 조금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시 요새 와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나요?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이제 뉴타운의 상응하는 재정비 촉진이 막 시작됩니다. 다시. 어쨌든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 있고. 근데 어쨌든 고양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인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사실 고양시가 도시 기반이 없다는 것은. 도시 기반이 너무 척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탈피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고양 K밸리도 지금 고양 K밸리라는 이름으로 엊그제 장명을 했죠. 일산 신도시하고 자유로 사이에 있는 아주 개발 유보지였습니다. 그쪽이 이제 한 6개, 킨텍스 무슨 CJ 라이브 시티, 그리고 방송 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뭐 해갖고
지금 직접 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고양시 도시 기반을 강화하고 먹고 살 걸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뚝뚝 떨어지죠. 이 3기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양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더 깊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고양 K밸리의 매머드 그 클러스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서고, 이제 좀, 이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럼 초대형 100만, 인구 108만의 초대형 베드타운에 그럼 다 뭐 기회는 없는 거냐. 그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말아야 되는 거냐.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고양시가 의외로 이른바 주거 만족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정주의식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한 7, 80% 정도가 계속 살고 싶다고 그래요. 자, 이거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워낙 고양시의 그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북한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산과 동북 쪽에 큰 산들과 그다음에 서남 쪽에 큰 강들과 산과 강 사이에 낀 이건 원래 옥토인 거예요, 옥토. 이 옥토였기 때문에 그냥 도시에서 이 주거 환경은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괜찮은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이런 도시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집을 엄청 지어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살러 오잖아요. 살러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냐? 출퇴근하는 게 번거롭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왜냐면 출퇴근하려면 힘들거든요. 나가려면.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문화예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자산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 다음에 방송 영상이라든가 마이스 뭐 이런 인프라도 있고 그 다음에 파주라든가 뭐 김포 이런 데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남북 관계도 뭐 지금 잠시 주춤하지만 앞으로 풀려갈 거고 국제교류 더 활성화될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기본 조건을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집에는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람이 자산인 도시인 거죠. 다시 다른 자산은 별로 없고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매우 훌륭한 자산인 도시가 됐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시민의식과 공동체라는 것이 일정 부분 형성돼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믿을 건, 고양시에서 믿을 건 사람이다. 자, 큰 방향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산업적 인프라는 앞으로는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를 좀 문화지식 산업에 포커스 맞추면 좋겠다. 왜냐하면 첨단 테크노 다 유치지만 고양시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뭐 기반이 좋다고 첨단 테크노 대기업들이 여기 몰려오겠습니까? 어쨌든 넓은 의미의 문화산업, 지식산업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서부권 네트워크 중심 도시의 기능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주나 김포 다 많이 도와주면서 센터 기능만 고양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 중심 구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북 해빙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평화 경제를 준비하는 도시 이런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추진하자고 할 때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산인 거다. 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모을 거냐, 어떻게 끌어낼 거냐라는 것이 바로 사실은 자치 도시 추진이고 자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한테 기회와 권한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킬 때 진짜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은 같이 가는 거다. 고양시가 지금 현재 108만 초대형 베드타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자산인 도시에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가장 원칙적이고 직선적인 방법은 자치 공동체를 함께 추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 자치도시 추진이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옛날부터 일정 부분 제안을 해왔던 건데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원래 주제는 이제 이거였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고양시 자치 현주소를 묻는다는 건 더 짧게 추진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민선 5기 때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를 했고 민선 7기에도 역시 그걸 이어받아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도시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양시 자치도시의 추진은 세 축으로 항상 진행돼 왔고 지금도 여전히 세 축을 갖고 있는데 지역별 주민자치, 지역별로 그러니까 마을별, 동별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부분이 지역별 주민자치 축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행정 참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니들은 동에서나 마을에서도 놀아가 아니라 시에서 정책 결정에 매우 깊숙이 참여하게 하는 이제 이게 이 시행정 참여 쪽입니다. 이걸 두 개를 축으로 해서 함께 갈 때 이 지역별 주민자치와 분야별 시행정 참여가 함께 갈 때 자치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이제 그것을 행정이나 중간 지원조직들은 열심히 도와야 되는 거죠. 일단은 빠른 템포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자치 연주를 짚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10년도부터 한 9년 동안 10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을 간략하게 그냥 몇 마디로 잘라서 얘기하면 제도와 정책은 비교적 잘 갖추어졌으나 내실은 빈약한 편이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은 아직도 빈약하다.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2011년, 12년부터 이제 주민자치 교육이나 자치공동체 사업, 시정참여활동, 동자치활동 활성화 이런 것들이 매우 상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정도로 체계를 갖추어서 진행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통합 조정 기능이 없고 피드백 기능이 좀 약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추진력, 탄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형적 성장으로 한때 자치 모범도시로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고양시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별로 제가 못 봤습니다. 고양시를 모범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약간 좀 앞서가는 데를 따라가는데 좀 급급한 이런 상황이라고 분석됩니다. 일단 자치의 원론적인 얘기를 아까 김범수 박사께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더 집약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자치를 하는 관점은 누가 나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누가 결정하냐? 내 운명을, 내 삶을. 어쨌든 옛날 같으면 왕이 했고 귀족이 했고 지금은 재벌이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과 국회, 법원 지금 잘 나가는 검찰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나요?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 기본적으로는 나와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대의민주주의를 할지언정. 대의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시장 뽑고 시의원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정 부분을 맡기고 그것을 충분히 감시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하면서 한편으로 견제하면서 사실은 우리 운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걸 끊임없이 개입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이제 요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어쨌든 의제와 정책 결정의 주체, 예산 편성의 주체 이런 부분들도 대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다 일반 게 아니다. 일정 부분을 잘하는지 보자고 일정한 제한적 권한을 준 거고 사실은 주인인 주민들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라는 거예요. 고유의 권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자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제 토막 내서 몇 가지만 각 페이지마다 하나씩만 좀 넘어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 진짜 고양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마을 공동체 부분은 타의 모범이 되는 곳 중에 한 10군데 꼽으라면 10군데는 들어갈 것 같아요. 제 감으로. 전국에 한 10군데 꼽으라면 우리가 한 10군데 안에는 들어가는 게 마을 공동체 활동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어쨌든 양적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굉장히 열심히 갖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지속적 확장성이 강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다음에 사람과 조직과 네트워크를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역시 부족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 공모사업 중심의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공모사업을 좀 탈피할 수는 없는가? 좀 진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획기적인 방식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마을 공동체
또 이제 활동 진단에서 이제 지원 예산도 좀 적고 먹고 사는 일에는 크게 생각 안 해요. 이 말공동체 활동은 또 그건 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을단섬처럼 움직여요. 이게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약해요. 그다음에 마을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전히 마을 자치하고는 좀 따로 놀아요. 이 말공동체 활동이. 이런 부분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PPTX는 잘 보일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분만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지금 을단섬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따로따로 그 부분이 저는 그 예를 들면 한계동에 대한 마을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모든 마을들이 뭘 크고 작은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움직이게 만들 수는 없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동주민자치 활성화, 동주민자치 부분에서는 역시 뭐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의 대표성, 다양성, 집행력 취약한 게 항상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강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물적 기반이 약한 문제 어떻게 보강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을 한번 요 PPT 화면이나 아니면 자료집에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 동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 정책도 바꿔야 할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 동주민자치 하라고 했는데 지원 체계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예산도 별로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역시 자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지금 현재 주민자치 전환 지금 현재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은 제4주제에서 다룰 거니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시행정 참여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계해드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지원 과가 부분도 현재 문제는 지금 현재 통합조정기구가 부재하고 자치지원 조직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마을공동체 부분은 지원센터가 있지만 동주민자치 부분엔 지원 조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동자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자치를 지원하는 전적으로 동자치에 관심 있게 지원하는 중간 지원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동장의 위상을 좀 확 높여주면 아마 그 동을 확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자치 활성화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각 기초마을,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하나, 뭐 자연부락 하나 이런 그 기초마을들의 자치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라고 하는 그 장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활성화되는 게 기초고 두 번째 그것이 기초가 돼서 동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동주민자치 활성화가 기초가 돼서 이 시의 참여행정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이제 피드백이 돼서 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를 활성화하는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우선 추진 사업으로 그 네 가지를 제안하자면 기본적으로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럼 마을 자치를 활성화하고 이 주민자치 전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막 방황을 해요. 야, 지도부터 그리자. 지도 잘 그리자. 두 번째 그 주민자치 역량, 사람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역량을 키우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그 지원단을 파견해서라도 어쨌든 뭔가 그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그 고인물은 썩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을 좀 그 양성해서 파견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비로라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다섯 번째 주제에서 아마 우리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 이 자치도시 추진, 자치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도시의 추진 엔진이 만들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